코로나 바이러스는 집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움직이지도 않고 많이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좀 살이 쪄서 옷이 꽉 끼게 되면 또 이제 힘들어서 또 짜증 나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 생각을 바꾼다면 그동안에 내가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는데 이 그림 보면 어떤 할아버지 굉장히 이제 침통하고 우울한 표정인데 이 그림은 사실 같은 그림이에요. 이 그림과 돌려놨을 뿐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요 고통스러운 것도 즐거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유수연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우리의 삶이 참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인데 오늘은 코로나19 시대에 우리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첫 번째 코로나19 시대에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다음으로는 그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코로나19 시대에 바뀐 우리들의 일상 어떻게 됐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가 만연하면서부터 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서로 거리를 두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피하도록 그렇게 우리의 일상이 바뀌면서 대인관계, 경제활동, 종교생활 그리고 가족관계라든지 또는 여가 문화생활 이런 등등이 다 영향을 받았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로 자주 이용하는 복지시설이나 어떤 그런 문화시설 등도 제한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시대에 비대면 서비스가 일반화되고 고립생활이 이제 일상화처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또 스트레스도 많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코로나19 시대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우리에게 바뀐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잠깐 자료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인관계가 많이 위축됐습니다. 어떤 자료들을 보니까 60% 이상 제일 바뀐 것이 대인관계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으로는 여가생활들이 많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문화생활들이 많이 바뀌어 왔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삶에 또 어떤 배달 문화가 좀 더 가까워졌고 또 그래서 온라인 쇼핑들을 많이 하게 되고 어떤 그 음식 같은 것들도 배달해서 사용하게 되고 여러 가지 사람들 대면하는 것을 피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우리 일상에 들어왔습니다. 서비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건강을 위한다든지 또는 일상의 여가 문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집 안에 있으면서 그런 일들을 하는 일들이 이제 보다 더 일상화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집 안에 콕 틀어박혀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주로 하는 일들이 뭐냐 하면은 드라마나 영화를 본다든지 휴대폰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그저 잠을 잔다든지 또는 게임을 한다든지 이런 등등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어쩌면 무료하고 어떤 때는 좀 짜증나고 어떤 때는 답답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 보도와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더 그런 경향이 좀 더 두드러지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를 코비드, COVID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를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 이건데 코비드를 요새 사람들의 패러디에서 말하기를 코럴 컨슈머 트렌드 즉
소비자들의 어떤 그 변화, 그 약자로 C를 쓰고 O를 ongoing crisis, 위기가 계속된다 그런 뜻으로 O를 약자로 쓰고, 그 다음에 V는 바이러스 아웃브레이크, 다시 감염 상태가 다시 재출현한다 하는 얘기고, I는 international cooperation, 이런 일들을 위해서 국제가 공조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I, 그리고 마지막 D를 depression, 우울증,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코비드가 마치 소비자들의 행태도 바뀌어지고 또 어떤 그 위기 상황이 다시 닥치면서 사람들이 많이 우울증에 빠진다 하는 그런 내용들로 쓰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들은 그 중에서 마지막에 D자, 디프레션, 우울에 관한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되면, 이 코로나 시대가 이제 점차 이제 마감하게 되고 새로운 시대가 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 건가,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이 바뀌었는지를 보면 미디어, 특히 온라인 비디오를 보는데 시간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 불안감이 커지면서부터 가격에 민감해지고 또 현상 유지에 중심을 둔 사고방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보다는 지금 이 위기를 그저 잘 극복해야 되겠다, 이런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거나 해결해주는 브랜드에 주목을 하면서 대중교통이나 차량 공유 서비스도 자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용 이동수단으로 자동차나 스쿠터나 자전거나 또 모터가 달린 그런 어떤 스케이트보드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한다 하는 그런 보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중이 모이는 것을 회피하고 비접촉식 결제뿐 아니라 휴대폰이나 모바일 장치로 즉시 결제하는 걸 선호하면서 또 현지 생산, 재배, 소싱된 제품들을 더 많이 구매하고 건강과 평안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방법들을 모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즐기는 안전한 쇼핑 경험들을 선호하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바뀐 행동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이제는 웬만한 의료기기를 집안에 구비해서 혈압계라든지 또는 산소 포화도 측정기라든지 또는 혈당 체크하는 거라든지 등등의 의료기기를 가정에 두고 가정에서 검사하고 이상이 있으면은 전화를 통해서 의료 상담을 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일상화되어 가고 있고, 또 교육도 이제 집안에서 원격 교육을 받는 것들이 일상화되고 있으며, 근무하는 것도 재택근무를 하게 된 것이 요즘에 변화된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드론이라든지 디지털 기기란 이런 것들을 많이 구해서 그거를 이제 조작하는 걸 배우고 또 그것들을 이용하고 그걸로 인해서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얻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개별 이동 수단도 아까 언급했듯이 사람들이 안면 마스크를 이제 착용한 채로 자전거나 전기 자전거나 전동 스케이트보드나 전동 스쿠터 등을 타고 이동을 하고, 보통 교통수단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타는 것을 가급적인 자제하는 듯한 그런 행동들이 일상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코로나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린 우선 스스로 움직이는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과 관심을 주고받는 일들을 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이 시대 상황을 잘 극복하고 대처하기 위한 준비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자는 것들 먼저처럼 규칙적으로 자고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야 되겠고, 특별히 집안에 있다 할지라도 아침형 인간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생활을 하고 하루에 10분 이상은 햇빛을 보면서 산책하며 생활 속에서 운동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뭔가를 주고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직접 만나서 서로 대화하거나 만나서 무엇을 주고받기는 어렵지만 전화나 문자로 또는 영상 기기를 이용해서 가족이나 지인들과 안부도 전하고 또 서로 소식도 나누고 또 필요하면 의사소통도 하는 것, 이렇게 이웃에게 관심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SNS나 또는 영상 기기를 통해서 취미 생활도 우리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뭔가를 준비한다면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 우리의 마음속에 긍정 마인드를 가지고 오늘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들을 추스리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스트레스 관리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스트레스는 원래 중성적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는 부정적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중성적인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자기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어느 정도냐, 거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견뎌낼 수 있는 힘보다 더 많은 양의 압력이 돌아오면 우리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고통스러워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디스트레스라고 그러고, 자기가 견뎌낼 수 있는 정도의 스트레스면은 오히려 생활에 어떤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유스트레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행동적으로 스트레스 관리하는 방법들, 또는 심리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또는 인지적인 방법, 또는 사회관계 방법, 이 네 가지 측면에서 스트레스 관리 전략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행동을 통한 스트레스 관리 방법에는 호흡법과 점진적 이완 훈련, 그리고 온냉교대학,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호흡법은 횡격막을 통해서 호흡하는 것인데 이것을 어느 사람들은 복식호흡이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심호흡하는 방법입니다. 누워서 편안하게 누워서 오른손을 배 위에 얹고 왼손을 가슴에 얹고 무릎을 약간 구부린 채로 심호흡을 할 경우, 복식호흡은 오른손이 이제 배가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오른손이 움직이고 왼손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른 심호흡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숨을 들어 마실 때보다 내쉴 때 더 천천히 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은 4초에서 7초 사이 동안에 숨을 들어 마시고 숨을 내쉬는데, 들어 마시는 것보다는 내쉴 때 좀 더 천천히 내쉬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이런 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긴장됐을 때 호흡이 이제 불규칙하게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들을 안정을 취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완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호흡법은 알세미덴도르프라는 분이 창시한 것으로 우리의 어떤 스트레스 상황을 푸는데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점진적 이완 훈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점진적 이완 훈련이라면 심장에서 먼 부위, 손끝이라든지 발끝 그쪽부터 점차 심장으로 오면서 각 부분에 긴장감과 이완감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보통 오른손을 얘기를 한다면 오른손 주먹을 꽉 쥐고 있을 때 이때가 긴장감이고, 이것을 편안히 이렇게 놓으면은 이완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긴장과 이완을 느끼면서 오른손, 그다음에 팔목, 팔꿈치, 그다음에 이두근 이렇게 돌아오면서 근육을 긴장했다가 이완했다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또 오른손이 끝나면 왼손도 마찬가지로 왼손, 팔꿈치 또는 이두근, 어깨 이렇게 하게 되죠. 그 다음에는 두 손을 동시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발로 가서 오른발, 발끝을 쭉 핀다든지 또는 당기다든지 해서 이걸 긴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편안히 놓고, 그 다음에는 무릎, 그 다음에는 대퇴부 이런 식으로 올라오죠. 왼손도 마찬가지로 왼발도 마찬가지로 오른발끝을 당기거나 아니면 밀거나 이래서 긴장을 주고, 그 다음에 무릎을 구부려서 긴장을 주고, 그 다음에
대퇴부, 그다음에 몸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는 허리와 전신 또는 얼굴, 또 가슴 이런 데까지 긴장을 줬다 이완하면서 이런 근육 긴장을 풀어내는 방법이 점진적 이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온냉교대역이 있습니다. 온냉교대역은 독일의 브라이클레 박사가 고안한 신체 활성화 요법인데, 온욕을 하게 되면 혈관이 확장되고 냉욕하게 되면 동맥, 정맥과 임파관이 수축이 됩니다. 동정맥과 임파관을 수축시켜서 혈액 순환을 좋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임파의 환류와 청정에 가장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온냉교대역을 하는데, 우리가 목욕탕 가서 사우나 가서 하면 제일 좋겠죠. 거기 온탕 냉탕이 있으니까. 그러나 요즘에는 사우나 가는 것도 이제 금해야 되고 거기서도 이제 감염되기 때문에 가정에서 하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가정에서 하려면 그렇게 그 욕조가 있는 둘씩 있는 집은 없으니까 욕조에 뜨텀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세숫대나 뭐 이런 데다가 찬물을 받아서 몸이 다 못 들어가면 발이라도 들어가서 조격하는 것도 비슷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런 때 주의할 점은 온탕에 시작해서 끝날 때도 온탕에서 끝나야 됩니다. 보통 온탕에 입수하는 시간은 한 4분 내외 정도, 또 냉탕에 입수하는 시간은 한 1분 정도, 이렇게 온탕이 길고 냉탕이 좀 짧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하나로 친다면 3-4차례 정도 실시하면 좋습니다. 가정에서는 그런 방법이 좋겠고,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우나나 이런 목욕탕 간다면 직접 큰 냉탕과 온탕을 번갈아 가면서 목욕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심리적 접근을 통한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리적 접근을 통한 스트레스 관리 방법은 명상, 자기최면, 심상훈련, 자율훈련 등등이 있습니다. 명상은 초월적 명상이 있고 열린 명상이 있습니다. 초월적 명상은 모든 근심 걱정 다 버리고 생각을 완전히 지우고 가만히 무아지경 상태로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있음으로써 우리가 이완되고 어떤 걱정 근심들을 떨어낼 수가 있죠. 또 열린 명상은 또 어떤 생각, 특정한 어떤 행복했거나 즐거웠거나 그런 생각에 거기 초점을 맞춰서 그런 생각을 하는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최면은 자기 암시하는 방식이죠. 자기가 대화를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힘든 상황이 있을 때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암시를 하면 그 일을 이제 담대하게 해나갈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암시는 바로 자기 최면과 연결됩니다. 심상훈련은 유도된 공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할 때 자 과거 어린 시절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나 아니면 내가 살아온 동안에 즐거웠거나 기뻤던 순간을 생각을 하고 그것을 찾아가든지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심상훈련에 조심할 점들은 현실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서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문을 열고 나간다. 그다음에 버스를 타고 시외로 나간다. 시외에 내려서 숲속을 걷는다. 숲속을 걷다가 신선한 바람을 쐬고 또 잔디가 있는 곳에서 따뜻한 햇볕을 받으며 누워 있다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 버스를 타고 집에 와서 내 침대에 다시 들어눕니다. 그리고 거기 와서 끝내야 됩니다. 우리가 심상훈련 한다고 해서 나가서 어떤 숲속에서 거기서 딱 끝내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현실로 돌아오는 게 중요하겠고, 또 가장 행복했거나 즐거웠거나 그런 때를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그쪽을 공상하는 것이죠. 일종의 백일몽과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율훈련은 중량감 훈련, 온감 훈련, 침착선 훈련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체온이나 뭐 맥박이나 이거 뛰고 하는 것은 다 자동으로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우리가 이런 자율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체온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또 좀 마음을 더 차분하게 막 빨리 뛰는 어떤 그런 맥박들을 또 참 침착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바로 이 자율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율 훈련은 스스로 마음속으로 하는 것들인데, 예를 들면 중량감 훈련이 이렇게 됩니다. 내 오른손이 무겁다, 오른손이 무겁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3번씩 한 3번 4번 되뇌이면서 그런 느낌을 느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손 끝나면 왼손, 오른발, 왼발 또는 전신이 무겁다 이렇게 느끼면 몸이 쭉 처지죠. 그렇게 돼서 사실 어쩌면 잠이 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량감 훈련은 아침에 하는 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침에 하면 그날 하루 일상을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 중량감 훈련을 통해서 몸이 축 처지기 때문에 이것은 보통 저녁에 하는 게 좋죠. 그 다음에 온감 훈련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긴장되면 손발이 차져요. 이럴 때 온감 훈련 통해서 내 오른손이 따뜻해진다, 따뜻해진다, 따뜻해진다 이렇게 느끼면서 그 온감 훈련을 하면 서서히 따뜻해지는 걸 느낍니다. 그 오른손, 왼손, 오른발, 왼발 또는 온 몸이 따뜻해진다 이렇게 느끼면서 그런 어떤 그 훈련을 하면 실제로 체온도 올라갑니다. 침착서 훈련이라는 것은 마음을 침착하게 하는 것이죠. 내 마음이 편하다,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긴장됐거나 막 두렵거나 또 불안하거나 하는 것들을 이제 침착하게 만들어주고 이완시키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지적으로 접근하는 스트레스 관리 방법이 있습니다. 인지적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인지를 재구조화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부정적인 생각을 중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지적으로 재구조하는 방법은 생각을 바꾸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사건에 부닥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감정 반응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면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정서 반응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직접이 아니라 사실은 중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 체계나 인지 구조를 통해서 그 상황이나 사건을 해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정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신념 체계나 인지 구조가 잘못되어 있으면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늘 부정적인 쪽으로 반응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신념 체계나 이런 것들이 왜곡되어 있거나 그러면 항상 긍정적인 건 다 그저 버리고 부정적인 것만 받아들여서 더 고통스럽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어떤 입시 시험을 봤는데, 아니면 어떤 시험을 봤는데 시험 봐서 그것이 불합격했다 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불합격한 사건이 일어나면 곧장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그 아이가 가진 신념 체계는 나는 시험 보면 합격해야 돼, 또 시험 보면은 만족스러운 그런 점수를 얻어야 돼,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이 그렇지 않았으면 결과가 그러면 만족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해석해서 그것을 정서 반응이 굉장히 불안해지거나 두려워지거나 또는 분노하거나 그렇게 감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쩌면 그 정신적으로 긍정적인 건 다 빼버리고 부정적인 것만 받아들여서 그렇게 더 고통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신념책을 바꿔주는 거죠. 또는 인지구조를 바꿔주는 겁니다. 어떻게 바꾸냐 하면 논리적으로 그거를 따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네가 한 일이 항상 그러려는 법이 있느냐, 안 될 수도 있지 않냐, 또는 많은 사람들이 시험 봤는데 다 붙는 게 아니고 그 중에 몇 사람 붙는다면 누구든지 떨어질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다 그럴 수 있느냐, 안 그럴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본인이 깨닫게 하면 그 다음에 떨어지는 상황이, 어떤 불합격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집안에 아이가 너무 뛰어노는 거야. 이제
아이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집안에만 뛰어놀고 있어요. 그러면 짜증나고 애들 때문에 못 살겠어, 힘들겠네 그러지만 생각해보면요, 여전히 애들이 밖에 안 나가고 집에 있는 거는 오히려 그 애들이 방황하지 않고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긍정적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집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움직이지도 않고 많이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좀 살이 쪄서 옷이 꽉 끼게 되면 또 이제 힘들어서 또 짜증 나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 생각을 바꾼다면 그동안에 내가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상사를 다시 우리의 신념체계나 인지구조를 바꾸면 긍정적이거나 또는 적어도 고통스럽지 않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지구조를 바꾸는 것들이 또 스트레스를 푸는데 중요한 방법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는데 이 그림 보면 어떤 할아버지 굉장히 이제 침통하고 우울한 표정인데 이 그림은 사실 같은 그림이에요. 이 그림과 돌려놨을 뿐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요, 고통스러운 것도 즐거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분노한 얼굴도 그걸 돌려놓으면 이렇게 아주 귀엽고 그런 미소 띤 얼굴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일상이 생각을 바꾸면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생각을 중단하는 방법이에요. 부정적 생각을 중단하는 방법인데 우리가 지금 막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뭔지를 다 하나하나 쭉 적어놓으면 한 10가지고 10대까지고 적을 수 있잖아요. 그걸 놓고 분류하는 거예요. 첫째는 중요한 문제와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둘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내가 신경을 쓰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와 신경을 써도 해결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로 나눕니다. 그러면 크게 4개 뭉치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요하지도 않고 내가 신경을 써도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버려야 돼요. 두 번째로는 그 중요한 문제긴 한데 내가 아무리 손을 써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버려야 되죠. 그것도. 그 다음에는 해결 가능한 문제긴 하지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 사소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건 그냥 버려도 돼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고 해결도 불가능한 것은 버리고, 그 다음에 중요하더라도 해결 불가능한 거 버리고, 또 해결 가능하다 할지라도 중요하지 않은 문제는 버리면 정말 우리가 걱정할 거리는 정말 중요하고 해결 가능한 문제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걱정거리를 쭉 분포를 이렇게 분류해 봤는데 제가 그걸 이제 표를 만들어 봤어요. 전혀 일어나지 않을 걸 걱정하는 게 40%랍니다. 일상 중에서 일어나지 않는데 괜히 걱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미 끝난 거야. 걱정 다 일이 벌어져서 끝난 거야. 상황이. 이런 것들이 30%가 된대요. 걱정하는 게. 그 다음에는 사소한 것 때문에 그 걱정을 하는데 그 사소한 거래요. 그런 것도 22% 된답니다. 그리고 도저히 어떻게 내가 걱정하든 뭐든 통제가 불가능한 거, 해결할 수 없는 거, 이런 것들이 4%쯤 된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이 나머지 다 버리면 정말 걱정할 거는요 4%밖에 안 된대요. 꼭 해야 할 걱정 4%밖에 안 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할 거는 중요하고 해결 가능한 것만 걱정하고 나머지는 생각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사회적 관계를 통해 스트레스 관리하는 방법은 사회적 지지자를 찾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코로나 상황이라 사람을 만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감정을 전달할 수도 있고 또 선물이나 또는 어떤 이미지나 이모티콘을 보낼 수도 있고 또 서로 환경에 대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자기 평가하거나 그와 관련된 정보들을 보냄으로써 사회적 지지자 또 서로 같이 동감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서로 위안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 지지가 크면 클수록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또는 신체 건강도 더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우리가 만나는 많은 이웃이나 가까이 있는 지인들에게
그들의 좋은 점, 또 그 강점 이런 거를 중심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능력의 정도를 알아본 다음에 이를 극복하도록 장점과 잠재력을 찾아내서 그가 알게 해주는 노력이죠. 도덕적 용기라든지 인내심이라든지 신체적 힘이라든지 활력 등등이 강점이 될 거예요. 이런 것을 본인이 알게 하고 비난이나 부정적 평가에서 벗어나도록 함으로써 그들을 지지해주면 그 지지가 꼭 나에게도 다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것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칭찬하는 겁니다. 우리가 스트로크라는 말 많이 쓰는데 칭찬이라는 것, 스트로크라는 것은 인간 인정의 기본 단위입니다. 그래서 언어적으로 칭찬할 수도 있고 비언어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거는 언어적보다 비언어적이 더 좋다고 그래요. 아이들에게 너 참 착하다 이렇게 칭찬하는 것도 있지만 말없이 머리를 쓰다듬는다든지 등을 두드려 주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긍정적인 일을 벌렸을 때 칭찬해 주는 것도 있고 또 잘못한 것을 부정적으로 지적을 해서 그를 이제 칭찬할 수도 있는데 가능하면 긍정적인 면으로 칭찬해 주는 게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부가 얘를 뭘 잘했다, 시험을 잘 봤다, 또 심부름 잘했다 그래 칭찬하는 것보다는 그런 거 없이 너가 내 딸인 것만 해도 난 행복하다, 네가 우리 아들인 것만 해도 난 너무 행복해, 이렇게 조건 없이 칭찬하는 것이 더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친구도 마찬가지. 나는 네 친구인 것이 너무 행복해,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이렇게 우리가 집안에 있더라도 또 사람 만나기 힘들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서로 우리의 감정을 전하면서 사회적으로 지지해주고 지지받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외에 음악과 요가 또는 태극권, 마사지 이런 등등을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무리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서로 만날 수가 없을지라도 또 일상이 스트레스 상에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버리지 말고 잠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을 아침형으로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벼운 산책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면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즐거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일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이 정말 힘들면 이걸 털어놓고 의논하고 심리적 불안감을 덜어낼 수 있도록 종로 정신건강센터를 활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스트레스가 있을 때는 그걸 견뎌낼 수 있을 만큼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우리 일상에 적용해서 이 코로나19 사태에 적절히 대처해 나가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이 모든 것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